속보입니다. 북한의 최신 미사일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하며 시스템 전체가 3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김정은과 그의 딸 주애는 그 직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양 내부에서는 쿠데타 가능성과 고위층 탈북설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폭발의 원인이었을까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일까요? 아니면 내부 누군가의 배신이었을까요? 김정은 정권이 감추려 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사라진 그들의 행방. 끝까지 시청하셔야 그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른 순간 저는 제 손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교범대로라면 미사일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상승하고 제 앞 모니터에는 녹색 신호가 차례로 점등될 거였죠. 통합지휘국 지하 관제실의 공기는 항상 차갑고 건조했어요.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상승 20km 지점에서 갑자기 비행 궤적이 비틀렸습니다. 경보음이 동시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 연결 상실, 코드 17점. 붉은 오류창이 콘솔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미사일 통합지휘국 차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 수십 번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손이 떨렸어요. 연결선처럼 촘촘하던 네트워크가 하나씩 끊어져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관제사 박철수가 급히 보조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그것도 응답이 없었어요. 차장, 보조 시스템도 먹통입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른 단말기로 이동했어요. 백업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그것마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 군에서는 그 시간을 암흑 구간이라 부릅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원인을 분석하려 했지만 화면 속 로그는 제가 전혀 모르는 명령어를 실행했다는 기록만 보여줬어요. 누가 입력한 걸까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관제팀 어느 누구도 그런 명령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누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관제실 스피커를 통해 전달된 폭발 신호였죠. 잔해 추락하는 경보가 평양 상공에 울렸습니다. 제 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지휘관 최강석은 긴급 연락망을 가동하라고 소리쳤어요. 관제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제 단말기에 한 줄의 문구가 떴습니다. 대상 A 이동. 김정은과 그의 딸 주애가 예정된 동선에서 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어요. 사람들은 사고라고 속삭였고 몇몇은 해킹이라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정권이 감추려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한 유일한 내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휘국 지하 실험실은 창문이 없습니다. 새벽과 한낮의 경계가 의미 없는 곳이죠. 시간은 오로지 로그로만 흘러갑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있지만 그건 형식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시간을 재는 건 시스템의 타임 스탬프였습니다. 사고 직후 보안반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보안반장 리명철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그는 단말기를 회수하고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제 자리에 앉았어요. 차장, 발사 당시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리명철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관제 모니터를 통해 비행 궤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교범대로요. 그 외에는요? 없습니다. 제 임무는 관제 감독이었으니까요. 리명철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관리하던 백업 서버의 미러링 폴더에 낯선 파일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저는 보안반 요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인과 서명 키였어요. 이 키는 우리 조직의 어떤 레벨에서도
접근할 수 없는 그 위의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키의 생성 시각을 확인해 보니 발사 2시간 전이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외부에서 터널링된 흔적이 미세하게 남아 있다는 거였어요. 터널링이라는 건 외부 네트워크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몰래 접속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였어요. 저는 로그 파일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접속 경로를 추적해보니 중국 선양 지역의 IP 주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 발신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여러 경유지를 거쳐 접속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둘 중 하나였죠. 내부 고위층의 결탁이거나 외부의 정밀한 침투이거나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실은 제 손에 쥔 파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로그 파일을 복사했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USB를 꺼내 이중 암호화를 걸었습니다. 암호는 제 어머니 생년월일과 제가 처음 근무했던 부대 번호를 조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야전복 상의 안감에 꿰맨 미세 USB에 그걸 숨겼죠. 안감은 제가 직접 바느질해 놓은 거였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몇 달 전에 준비해둔 거였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순간 감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제 쪽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제실 구석구석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증거는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건 말보다 더 정확히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보안반 요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차장,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긴장이요. 미사일이 폭발했는데 긴장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교범대로 사실만 적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술서를 다 쓰고 나서 요원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 출입이 제한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숙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빼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통합지휘국은 발사, 관제, 복구, 평가를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외부에 보여지는 퍼레이드의 화려함과 달리 내부는 결핍과 공포의 기술로 돌아가죠. 보고는 숫자로 올라가고 책임은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2개의 서류철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공을 위한 수치, 다른 하나는 실패에 대비한 희생자 명단이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에는 만약 발사가 실패하면 책임을 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술자, 관제사, 정비병.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지만 동시에 정치의 계산서를 읽어야 하는 간부였죠. 부하들에게는 우리는 과학으로 안전을 증명한다고 말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그 과학이 정치에 무릎 꿇는 광경을 봤습니다. 실패한 실험도 성공으로 보고되고 죽은 사람도 없던 일이 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어요. 이번 폭발은 시스템의 실패이자 서열의 실패였어요. 고급 보안 구역에서만 발급되는 일회용 서명키가 외부 터널과 겹친 흔적. 그 충돌은 제 머릿속에 하나의 결론을 밀어올렸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였죠. 위로부터이든 바깥으로부터이든. 저는 이 조직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술만 생각했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군에 배치됐을 때만 해도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아닌 정치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공한 발사도 실패한 발사도 결국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기록되는 거였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가였어요. 조직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가장 아래에 있었고
그 위에 정치 간부들이 있었어요. 최종 결정권은 항상 정치 간부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차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했어요. 사고 이틀 후 보위부 기술조가 실험실에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감시를 했어요. 질문은 정중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차장, 왜 그 시간에 보조 미러에 접속했습니까? 보위부 조사관 한영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매뉴얼 점검이었다고 답했어요. 정기 점검 일정이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발사 전에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범에도 나와 있어요.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로그 정합성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제 대답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리고 확인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동선 확인이 이어졌어요. 보위부 요원들은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숙소 압수수색도 갑작스럽게 진행됐어요. 어느 날 새벽 4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차장, 정기 점검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요원 3명이 들어와 숙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다행히 USB는 제가 입고 있던 야전복 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제 앞에서 구두 신문을 당했죠. 박철수는 3시간 동안 취조를 받았어요. 그는 취조실에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차장,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네. 괜찮아. 하지만 박철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분명 협박을 받았을 겁니다. 말로 죽이는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서류에서 제 이름은 점차 굵은 글씨로 바뀌었고 제 가족의 동선은 매일 보고 대상이 됐어요. 아내 김순희는 이유 없는 호출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아내는 제 목소리에서 진실을 알아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위부에서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무슨 걸 물어보던가?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등교길에서 낯선 차를 2번이나 마주쳤다고 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학교 앞에서 계속 서성였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진실은 칼날이었고 그 칼날은 가장 먼저 제 목을 겨눴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죠. 몇몇 건물에만 불빛이 보였어요.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바깥으로 빼낸다. 그리고 살아남는다. 다음 날 아침, 지휘관 최강석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성우, 자네가 의심받고 있다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자네는 유능한 기술자야. 내가 자네를 키웠어. 하지만 이번 일은 심각해. 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제가 이미 표적이 됐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떳떳합니다. 최강석은 담배를 끄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떳떳하다고.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 자네가 결백하다는 증거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제 안감 속 USB에 있었지만 그걸 꺼낼 수는 없었죠. 그 증거는 저를 구할 수도, 죽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상층에서 은밀한 제안이 왔습니다. 지휘관 최강석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평양 시내의 허름한 식당,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죠. 성우, 이번 건을 실수로 정리하면 어떻겠나? 자네는 승진하게 될 거야. 소장 자리도 가능해. 실패는 숫자로 덮을 수 있습니다. 승진은 모든 죄를 잊게 하죠. 저는 지휘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휘관,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최강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한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자네 가족 생각도 해야 하지 않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을 언급한다는 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가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석은 계속 말했어요. 위에서는 이번 일을 외부 해킹으로 결론 내리려고 해.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자네일 필요는 없어. 협조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폭발 직후 관제실에 울리던 비인가 서명 확인음이 떠올랐어요. 그 소리는 인간이 만든 거짓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던 그 순간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명령을 입력했던 거죠. 저는 딱 한 번만 더 선택하면 됐습니다. 증거를 파기하고 남을 것인가? 들고 나가 모든 걸 잃을 것인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입을 다문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최강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호, 자네 정말 그럴 거야.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강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식당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USB의 이중 암호를 3중으로 겹쳤습니다. 접근 키를 인간의 기억이 아닌 신체 습관 속에 숨겼어요. 왼손 약지의 미세한 근육 긴장 패턴, 호흡과 타이핑 속도를 엮은 키. 제 몸이 열쇠가 된 겁니다. 저는 왼손 약지에 힘을 주며 리듬을 만들었어요. 긴장, 이완, 긴장, 이완. 이 패턴과 호흡을 동기화시켰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긴장, 내쉴 때 이완. 그리고 타이핑 속도를 여기에 맞췄어요. 이 모든 걸 조합하면 암호키가 생성됩니다. 몇 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실수 없이 반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제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할 때까지. 이제 저는 시스템 바깥으로 나갈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정신을 맑게 해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수 없었기에 부하 박철수를 통해 전달하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곧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성민이를 잘 돌봐줘.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어줘. 하지만 저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죠.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 이거 우리 집에 좀 전해줄 수 있나? 박철수는 망설였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면 그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차장,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편지일 뿐이야. 가족한테 안부 전하는 거지. 박철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국경에 추위해서 군인의 배지를 달았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운이었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수식과 회로도는 명확했습니다. 일은 일이고 영은 영이었죠. 정치처럼 애매하지 않았어요.
처음 발사 시험을 통과하던 날, 어머니는 시장에 얇은 소미불을 팔아 제게 손목 시계를 사주셨어요. 그건 중국제 시계였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성호야, 시간을 잃지 마라.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시계는 지금도 제 왼손목에 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따뜻한 미소. 몇 해 전, 한 번의 미행 실패를 보고 서로 성공이라 쓰라고 지시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정비병 2명이 폭발로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봤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짓을 적었어요. 보고서에는 발사 성공, 목표 달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 죽은 2명의 이름은 보고서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2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번 폭발, 이 거대한 거짓의 심장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인간을 잃을 수 없었어요. 회상은 결심을 만듭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배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가지고 경계선을 넘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실험실 전원 점검이 있다는 명목으로 전체 시스템이 11분간 재부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점검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11분, 복도 끝 장비실의 보조 터미널이 단 90초 동안만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된다는 사실을 저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 일정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정비 매뉴얼을 읽다가 각주의 작은 글씨로 적힌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책상 아래에 메모지 한 장을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걸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다. 11분을 기억하라.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걸 남긴 걸까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메모지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비공식 의료소의 노령기사 안동욱이 저를 불렀어요. 그는 다친 장병들의 의수를 정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죠. 저는 그를 따라 의료소로 갔어요. 차장, 왼손을 보여주시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동욱은 제 손을 몇 초 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패턴, 전파에 강하오. 오래 가.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제 왼손 약지의 미세한 근육 긴장 패턴을 말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료소를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장비실에서 90초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원 점검 시간에 맞춰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시스템 재부팅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보조 터미널이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터미널 앞에 앉아 제 왼손으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호흡과 타이핑 속도를 맞춰야 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터널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녹색 글자가 떴어요. 연결 성공. 바깥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아닌 누군가의 커서가 제 화면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밖에 길이 있다는 것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비되었는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메시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3일 후 새벽 4시. 화물열차 3호 칸. 군수물자 컨테이너 7번. 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재빨리 메모했습니다. 90초가 거의 다 됐어요. 저는 터미널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장비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재부팅이 끝났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3일. 3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어요. 가족을 보호하고 흔적을 지우고 탈출 경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철수를 불렀어요. 철수, 자네 고향이 어디지?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거기 친척 있나? 네, 있습니다. 저는 봉투 하나를 꺼내 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자네 가족한테 전해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박철수는 봉투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장,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그냥 평소에 자네가 고생이 많아서. 박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탈출은 순간의 도박이 아니라 시간의 공학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가족을 분산시켰어요. 아내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친척 집에 가서 며칠 있다 와요. 갑자기 왜요? 그냥. 요즘 내가 바빠서 당신한테 신경을 못 써뒀잖아. 좀 쉬다 와요. 순이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친척 방문 명목으로 며칠 먼저 함경도로 보냈어요. 아들 성민이는 군 관련 청소년 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일정표를 채웠습니다. 일주일짜리 행사였죠. 저는 의도적으로 2번의 작은 실수를 연출했습니다. 보고서에 숫자를 잘못 적고 회의 시간에 늦는 척했어요. 보위부의 의심이 업무 무능 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였죠. 한영수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차장, 요즘 실수가 잦은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는 차장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수는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시에 감시 차량 앞에서 일부러 동선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패턴을 파악했다고 착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탈출 경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 하천 루트, 화물열차 루트, 해상 소형선 루트. 이 세 경로 중 실제는 넷째 루트였어요. 내부 군수물류 차량의 탑승의 관문 자체를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저는 화물열차 3호 칸으로 향했습니다. 평양역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화물열차는 역 끝쪽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차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3호 칸으로 다가갔습니다. 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군수물자가 가득했습니다. 한약 상자, 식량 박스, 의료 장비. 모두 평양을 떠나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물자들이었죠. 저는 7번 컨테이너를 찾았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은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겁니다. 저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USB는 여전히 제 안감 속에 있었고 열쇠는 제 호흡 속도였어요. 심장은 빨라졌지만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평양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없어서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기차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열차는 여러 번 멈췄다 다시 출발했어요. 검문이 있을 때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컨테이너를 열면 끝이었어요. 어느 순간 열차가 완전히 멈췄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자 뒤에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누군가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를 비췄죠. 7번 컨테이너 확인.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건 검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상 없음. 문이 다시 닫혔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열차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국경 지역의 어느 작은 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컨테이너에서 나왔어요. 밤이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낯선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죠.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 가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으로 향했습니다.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어요. 중간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더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불빛이 흔들렸어요. 진호였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은 계속 삐걱거렸지만 버텨줬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브로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여권은요? 없습니다. 그럼 힘들 겁니다. 공안한테 걸리면 끝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걸리면 북으로 송환됩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죠. 몇 주 동안 중국 곳곳을 숨어 다녔습니다. 작은 마을의 창고, 버려진 공장, 때로는 산속 움막에서 지냈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손에는 진실이 있었고 그걸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공안 차량이 제가 숨어 있던 창고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구석에 웅크렸어요. 차량이 멈춰 서더니 2명의 공안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창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공안 중 한 명이 창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들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따라 달렸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어요. 한참을 달린 후 작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목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는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이미 다른 탈북민 4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리십시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밤에 이동했어요. 브로커의 차량에 숨어서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온 거였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진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출신을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미사일 통합지휘국 차장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통합지휘국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몇 분 후 상급 직원이 나왔습니다. 박성호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전복 안감을 풀었습니다.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직원은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일입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USB의 진위는 기술 검증과 교차 정보로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수차례의 인터뷰와 거짓말 탐지 검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과해야 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게 영웅을 원했고, 어떤 이들은 제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몇 주간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탈북민 6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좌석이 부드러웠고 에어컨이 시원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북에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군용 수송기는 봤지만 민간 여객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북을 완전히 떠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몇 시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넓은 도로, 수많은 자동차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천장이 높고 밝았어요. 형광등이 아니라 자연광이 들어오는 유리 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어요.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죠. 안내판들이 곳곳에 있었고 전광판에는 출발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박성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국정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놀란 건 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차선이 6개나 됐습니다. 북에서는 평양의 주요 도로도 차선이 2~3개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끊임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입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여기가 한국입니다. 놀라셨죠? 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북에서 본 평양의 건물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북에서는 길거리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자주 봤는데 말이죠. 저기 보이는 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짜리 건물이에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123층이라니. 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류경호텔도 105층인데 말이에요. 국정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어요.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보안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몇 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겁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고 책상과 의자가 깨끗했어요. 북의 취조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성호 씨, 반갑습니다. 저는 김 조사관이고 이쪽은 이 조사관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조사는 상세했습니다. 제 신원, 북에서의 경력, 탈북 동기,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미사일 통합지휘국 차장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노트북을 꺼내 제가 가져온 USB의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로그 파일, 서명 키, 터널링 기록. 모두 제가 복사한 것들이었어요. 이 비인가 서명 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조사관들은 열심히 메모했어요. 외부 터널링 흔적도 발견하셨다고요? 네, 중국 선양 지역의 IP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신지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중계 서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어요. 직원이 물과 샌드위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보고 놀랐어요. 빵 사이에 햄과 야채, 치즈가 가득했습니다. 드세요. 배고프시죠?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북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정보는 매우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셔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하나원에 입소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한국 사회, 문화, 법률, 경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경기도 안성으로 달렸어요. 도중에 본 풍경들이 모두 신기했습니다. 편의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주유소마다 차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편의점입니다. 드무 4시간 영업해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드무 4시간이라니. 북에서는 상점들이 해지면 문을 닫았는데 말이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내렸는데 휴게소가 너무 컸어요. 식당, 편의점, 기념품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깨끗했고 물이 잘 나왔어요. 북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는 화장실을 찾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식당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온갖 종류의 음식이 있었어요. 우동, 돈가스, 김밥, 라면. 가격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주문하고 먹고 있었어요. 저기서 뭐 드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라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직원은 라면 2개를 주문했습니다. 얼마 후 뜨거운 라면이 나왔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했어요. 맛있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한 후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숙소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박성호 씨 방입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밖이 보였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어요.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이 나가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침대에 앉아보니 부드러웠어요. 북에서 쓰던 딱딱한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온 곳.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왼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교육을 받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다른 세계인지 깨달았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방 2개, 부엌, 화장실. 북에서의 집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 아래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죠. 아내 순이와 아들 성민이도 몇 달 후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도 제가 갔던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재회의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여보, 이제 됐어요. 우리 안전해요. 성민이는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검증 전문가로 채용됐어요. 연구시설에서 다시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달랐어요.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재난경보, 전파장애 복구, 그리고 국경을 넘는 난민의 위치를 지켜주는 안전망. 저는 실패의 보고서를 성공이라 쓰지 않는 법을 이제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능력만 보고 존중해줬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을 때였어요. 진열대에 가득한 식료품을 보며 저는 멈춰 섰습니다. 북에서는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고 시장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쌀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었습니다. 백미, 현미, 찹쌀, 흑미. 북에서는 쌀 한 줌을 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카트를 밀며 천천히 진열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더욱 놀랐어요.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바나나, 심지어 망고까지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과일을 먹어본 지 몇 년이 됐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여보, 뭐 먹고 싶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물건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아무거나 다 좋아.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북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쌀밥, 김치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였어요.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성민이가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북에서는 늘 배고파하던 아이가 이제는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불안했거든요. 언제 또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죠. USB 속 증거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히 분석됐습니다. 몇 달간의 검증 끝에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북한 내부의 몇몇 고위층 인사들의 관련성이 드러났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당신이 가져온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걸로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겁니다. 당신의 용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짓을 멈추고 싶었던 기술자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말을 했고 그 덕분에 진실이 조금이나마 밝혀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주신 그 시계. 줄이 닳아 광택이 사라졌지만 초침은 또렷합니다. 저는 가끔 이 시계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탈북 1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성민이는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순이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밤마다 창문을 3번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겁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친구들이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가끔 한강을 따라 걷습니다. 강은 넓고 아름다워요. 강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해요. 이 물이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이어준다고. 제 USB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날의 데이터는 기록기관의 차가운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 덕분에 몇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목숨으로 서열을 지키지 못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과 시스템 공학을 강의하죠. 학생들은 제 과거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가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물어보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북한은 정말 영화처럼 위험한가요? 위험하지. 하지만 거기에도 사람이 살아. 평범한 사람들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북한을 악마화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는 여전히 제 친구들, 동료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술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과학은 누군가를 향한 칼이 될 수도, 누군가의 등을 떠미는 손이 될 수도 있어요. 너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기술자는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어떻게 쓰일지 생각해야 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도 한때는 순진하게 기술만 생각했으니까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성민이는 이제 28살이 됐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프로그래머가 됐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제게 조언을 구해요. 아빠, 이 알고리즘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복잡한 코드가 빼곡히 적혀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합니다. 저는 아들이 자유롭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거기서는 개인의 선택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준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갑니다.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반찬을 만들어 팔아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요리 솜씨가 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어요. 김치가 다 팔렸어요. 준이가 집에 돌아와 말합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봐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북에서의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북한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 발사 실험이었어요. 화면 속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까요? 박철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최강석 지휘관은요?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 김재훈, 이수진과 가끔 저녁을 먹어요. 그들은 제 농담에 웃어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줍니다. 성호 씨, 주말에 등산 갈래요? 북한산 가려고 하는데.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죠. 북에서는 등산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어요. 허가증이 필요했고 갈 수 있는 곳도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등산을 가면 정상에서 서울을 내려다봅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게 자유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해요. 성호 씨는 북한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유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좋아요. 구체적으로는요?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 고를 수 있다는 것. 주말에 어디 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북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재난경보 시스템의 개선이에요. 저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북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돼요.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실패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논의합니다. 이 부분의 중복 시스템을 강화하면 어떨까요? 한 시스템이 실패해도 백업이 작동하도록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해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운 토론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상급자의 말이 곧 법이었으니까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팀원들과 축하 모임을 가졌어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성호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끝났어요. 경험이 정말 많으시네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다 같이 노력한 결과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왼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그 시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 순이가 맞이해줍니다. 일 잘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응, 잘 됐어. 프로젝트 끝났어. 그럼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뉴스들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자유롭게 보도됩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민이가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잘했다. 받을 거지? 네, 받으려고요. 그런데 업무가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기회잖아. 열심히 해봐.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 아이는 북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어요. 북에서는 매일이 생존이었지만 여기서는 매일이 삶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북에 있던 그날들, 보위부의 취조, 탈출하던 순간들. 하지만 깨어나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안심해요. 저는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기술 보고서예요. 학술적인 목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기술 수준을 궁금해하니까요. 매일 밤 한두 시간씩 원고를 씁니다. 순이는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려요.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여보,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요. 건강 생각해야지. 알았어. 조금만 더 할게. 원고를 쓰다 보면 북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동료들의 얼굴, 관제실의 모습, 그날의 폭발.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쓸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어느 날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탈북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고, 왜 탈북을 결심했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USB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비밀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북한에 두고 온 것들 때문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해요. 특히 어머니를 두고 온 게 가장 후회돼요. 마지막 인사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진실 속에서 사는 게 낫거든요.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어요. 북에서는 전기가 없어서 밤하늘이 더 잘 보였지만 여기서는 불빛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불빛들은 자유의 증거니까요. 저는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악몽은 자주 꾸지 않아요. 평화로운 잠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실의 방향으로 흐를 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출근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저에게는 그 평범함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왼손목의 시계가 똑딱거립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시간을 잃지 말라고. 저는 이제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진실과 함께, 자유와 함께 여러분도 매 순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